몽가님 어떻게 하죠? 네? 한국이 망한대요. 아니 그냥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꾸루츠 개작트 채널 말씀이시군요. 구독자 2390만 명에. 아 맞아요. 꾸루쭈 세우씨 유튜브에 나온 찍찍씨 유튜브 채널이요. 아니 그런 초거대 채널에서 한국이 망한다고 했다고? 심지어 그거 세우 형님이 얘기했다고? 응. 출산율이 0점대라 한국이 망한대. 경제도 문화도 군대도. 출산율이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그 정도인가? 압도적 꼴찌래. 열차가 오고 있대. 코레일. 열차라니 무슨. 아니 우리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다니. 당장 거기에 싫어요를.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죠. 네? 아니 지금이 고전사회도 아니고 산업혁명을 넘어 AI혁명에 진입한 세상에서 출산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렇게 치면 인구가 많은 나라가 무조건 유리하게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유리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단순히 많고 적음을 떠나 급격히 적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0.72면 세계 꼴찌라곤 해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 않나요? 한 명이 0.7명을 낳는 거니까. 그게 1인당 출산율이 아니거든. 그렇죠. 남성은 출산이 불가능하기에 여성 1인의 평균 출산율을 이야기하고 어쩌면 이 출산율의 정의부터가 출산율에 악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회가 동일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여성 1인이 출산하는 평균 인원이 최소 1.0이 아닌 2.0이 되어야 하는 거니 일반적으로 1.0이나 100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십진법 사회에서 출산율은 1.0이 그 기준이 되도록 여성 1인이 아닌 총 인구 1인에 대한 출산율로 계산법이 변경되는 것이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생각해요. 잠깐, 그럼 출산율 0.7이라는 건 지금 1000만 명이 있으면 다음 세대는 36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130만 명도 안 남네요. 단 두 세대 만에 인구가 10분의 1이 된다고요? 그렇죠. 지금은 그 초저출산 세대들의 연령이 낮아 당장 느끼지 못할 뿐이죠. 이 문제가 단순한 노동력 감소나 연금 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모든 면에서 거의 확실하게 한국을 붕괴시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니 대체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래요? 3차 산업의 대두와 인터넷, SNS의 발달? 그러한 사회문화적 발전이 출산율 저하에 기여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국에서 유독 출산율이 낮은 건 설명하기 어렵죠. 한국만의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가장 큰 원인은 영상에도 나온 듯 고속 성장과 맞물린 워크홀릭과 지나친 경쟁 문화죠. 결국 절반은 명가님 때문이었군요. 명가님 책임지고 이 사태를 어서 해결해주세요. 그것에 대한 반론은 제쳐두고 제 업무와도 관련되었다 볼 수 있는 워크홀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은 고속성장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일거리가 생겼고 그것들을 수주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인원을 고용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리스크가 생기게 되잖아요. 사무실, 공장 비용이나 식비, 퇴직금 등등 부가비용도 덩달아 늘어나고 직원들의 뭉치는 힘도 강해져 마음대로 다루기 어려워진다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 많은 업무를 시키고 싶어 했던 것이 기업의 자연스러운 입장이 되었고 하루 8시간을 넘는 초과 근무가 사회의 기본이 되었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야근을 하란다고 다 하나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국은 일반 수당 대비 야근 수당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해요. 초과 수당은 50%, 휴일 수당은 추가로 50%, 심야 수당은 거기에 또 50%를 더하니까요. 50%에 또 50%면 여기에 경쟁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 입시 과열이 더해져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하고 이는 부동산 비용의 증가를 가져왔죠. 또한 그곳에서도 양질의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니 지출은 증가 일색이 되기에 그런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수적인 야근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 또한 고성장을 위해 야근하고 오는 아빠를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포장해오기도 했고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런데 그게 저출산이랑 무슨 관계라는 거죠? 야근이 많아지면 가사를 포함한 모든 육아 부담은 남은 인원에게 강제로 할당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엄마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사 육아 부담을 회사에서 돌아온 아빠에게 분배하려 할 경우 추가 노동까지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또 다른 무급 재노동이 강요된 가장들은 설마 차라리 수당이라도 나오는 야근을 더 하겠다는 마인드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였긴 하네요. 그런데 그게 출산율과 그런 가정환경 속 엄마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갈등이 발생해요. 남편과 아내의 갈등은 물론이고 손이 모자라니 할머니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 고부 갈등을 포함한 세대 갈등이 동시에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교육이 강화되면서 자녀들 또한 가정에 있는 시간이 적어지게 되고 부모님보다는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강해지며 또 다른 세대 갈등의 시발점이 되죠. 아빠는 집에 안 들어오고 엄마는 학원 뺑뺑이만 시키니 별 수 있나요? 이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결혼과 가정, 가사와 양육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아주 어렸을 적부터 심어주는 결과가 되었고 미래의 꿈이 배우나 스포츠 선수, 판검사나 의사가 될지언정 부모는 결코 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럼 결국 야근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거네요. 역시 칼퇴해야겠어요. 정확히는 그걸 강요하는 사회지만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에요? 그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가령 사장이 500만 원을 벌고
사원 5명이 100만원씩 버는 단순한 구조를 상상해보죠. 이때 사업이 잘 되어 사장은 1000만원을 벌고 사원 5명은 200만원을 벌게 되었어요. 그런 경우 장기적으로 소득 수준의 2배 증가가 물가의 2배 증가로 이어져 실질 소득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똑같네요. 하지만 회사가 돈을 더 번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그걸 나누어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장이 1500만원을 벌고 사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원만 받아갈 수도 있겠죠. 고용주가 사업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폭넓게 용인되는 현상이니까요. 헉, 잠깐, 그럼 그 경우 총소득과 그에 따른 소비의 상승으로 물가는 높아지지만 사원들의 임금은 올라가지 못했기에 월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매력은 감소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점점 줄어드는 실질 소득을 커버하기 위해 야근이 강제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겪어온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 생각해요. 파이를 열심히 키워놨는데 그걸 먹는 사람은 소수였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럴 수가. 파이는 다 같이 먹어야 맛있죠. 하지만 역시 파이 다 먹고 싶다.